안녕하세요.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오늘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 찾아오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하기, 다운로드 누르셨지요? 자, 이제 공감 의자에 와서 앉으십시오. 여러분, 여름 하면 떠오르는 추억, 잠시 눈 감고 떠올려 볼까요? 뭐가 보이세요? 지금 어디에 누구랑 계세요? 그리고 기억 속 당신은 몇 살인가요? 저는 아까 잠시 눈 감았을 때 부산 해운대 앞바다의 백사장에서 오빠와 발가벗고 뛰어노는 5살 박상미가 떠올랐습니다. 옷을 벗어서 모래에 묻고 옷무더미 파도에 쓸려갈까봐 나무젓가락을 꽂아두었네요. 바닷가에서 태어난 저는 창문을 열면 온 세상이 바다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은 바닷가에서 발가벗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갈매기와 같이 노래하고 모래 이불을 덮고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놀고 모두 그렇게 크는 줄 알았어요. 오늘 그 5살 소녀가 참 많이 그립습니다. 오늘도 5분 낭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참 바보 같다. 불알이 다 보이는데 쭈그리고 앉아서 발톱만 깎는다. 시커먼 불알. 추석날 아침 차례상을 차리느라 분주한데 조카들이 둘러앉아서 할아버지 불알을 목청이 터지게 부르고 있다. 배꼽을 잡고 깔깔거리다가 또 한 녀석이 노래를 시작한다. 엄마, 할아버지 불알은 정말 시커매? 6살 가온이가 묻는다. 새언니 얼굴이 빨개진다. 얘들아, 조상님 차례상 앞에서 웬 할아버지 불알 타령이야? 야단을 치려던 어머니도 웃음이 터져버렸다. 차례상 위에 올라앉으신 할아버지들이 하얀 지방수염을 펄럭이며 함께 웃는다. 가수 김창완 아저씨가 지은 동시에 곡을 붙인 동요 할아버지 불알 덕분에 어린이부터 사진 속 고조 할아버지까지 모두 깔깔깔 웃음보가 터진 우리 집 추석날 아침 풍경. 6살 조카와 65살 우리 어머니는 식구들 중에 김창완 아저씨의 가장 열성적인 팬이다. 돌이켜보면 나도 6살 때부터 산울림 아저씨들이 부른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노래를 부르며 자랐다. 가족들에게 한글날 선물로 김창완 아저씨에 관한 글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모두 박수를 짝짝 치며 즐거워했다. 그가 부른 노래들은 대부분 어른과 아이가 함께 부를 수 있다. 2013년 할아버지 불알 등 동시 5편을 발표하면서 동시작가 김창완으로 데뷔한 가수 김창완. 사람들은 놀라기보다 반가웠다. 아마도 외계인일 거야. 식구들이 입을 모았다. 가수, 작곡가, 작사가, 동화작가, 배우, 라디오 진행자, 소설가, 동시작가.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셀 수 없이 많다. 그 많은 이름 중에서 동시작가 김창완이 가장 반가운 이유는 그를 보면 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마음결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글이건 음악이건 그림이건 보이는 대로 옮기는 작업인데 그는 정말이지 어린이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다. 어린이의 눈에 비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신나게 받아 적는 사람. 김창완 아저씨를 만났다. 우리 가족들은요, 김창완 아저씨는 외계인 같대요. 사실 우린 다 외계인이에요. 별을 보면 왜 고향 생각이 날까?
몇 광년 떨어진 멀리 있는 저 별을 보면 왜 나는 고향 생각이 날까? 그러니 외계인인 게 틀림없어. 웃기잖아. 말이 안 되잖아.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외계인이에요. 이건 진짜 뻥이 아니고 사실이야. 그중에 나는 외계인 미숙아지. 1977년에 동생들과 함께 산울림을 만든 이후 오늘까지 공백 없이 많은 활동을 해오셨어요. 드라마 70여 편, 영화 20여 편에도 출연한 배우이자 전문 방송 진행자이시고요. 1978년부터 시작한 1일 라디오 방송은 하루도 쉰 적이 없기로 소문이 났어요. 방송국까지 왕복 42km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날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이거 볼래요? 나는 핸드폰에 모닝 알람이 4개예요. 6시 40분, 7시, 7시 30분, 8시 57분, 6시 40분은 자전거로 가는 날. 날씨가 나빠서 차로 가는 날은 7시, 오토바이로 가는 날은 7시 30분. 방송 시작 3분 전인 8시 57분에 알람이 울리죠. 1977년부터 아침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관심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으니까. 돈에서 자유롭고 싶었어요. 일종의 강박인데요. 할까 말까. 판단 이전의 문제예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걱정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야 해요. 그 생각은 불수의근이 심장을 뛰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불수의근과 같은 사고, 심장이 늘 뛰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전날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눈이 뜨이고 방송국에 가면 힘이 생겨나고요. 할아버지 불알은 어떻게 쓰게 됐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썼을 뿐이에요. 성이 다 바래버린 할아버지의 슬픔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어른들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애들이 그냥 맘대로 느끼게 두면 좋겠어요. 어른들의 시각, 감석으로 평론하는 걸 보면 내가 무슨 짓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을 감옥에 감옥살이 시키는 셈이잖아요. 내가 동시를 쓸 때 마구 즐겁듯이 아이들이 마음대로 동시를 느끼도록 그냥 좀 두면 좋겠어요. 수시로 작사 작곡을 해서 김창완 밴드 멤버들에게 보내고 동시도 생각날 때마다 써서 지인들에게 문자 발송을 하신다고요? 음악이건 글이건 마음 먹고 앉아서 쓴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가사를 하나 썼어요. 며칠을 지지고 볶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탕 쳤는데 의뢰 D야. D를 탕 쳤는데 너무 좋은 거야.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이런 날엔 사람들 목소리도 크게 들리고 발자국 소리도 선명하게 들리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들어요. 이렇게 음악을 만들다가 갑자기 그림도 그리다가 한동안은 까먹고 지내다가 또 떠오르면 막 노래를 만들다가 내가 최근에 쓴 동시 읽어볼래요? 미친 듯이 뭐에 막 꽂혀가지고 내가 쓴 시예요. 엄마가 드라마 보는데 아빠가 축구 경기로 바꿨다. 엄마가 다시 리모컨을 뺏어서 드라마로 돌렸다. 아빠가 벌떡 일어나더니 축구로 바꾸고 리모컨을 장롱 위에다 얹어버렸다. 엄마가 부엌에 가서 수돗물을 확 틀면서 왈그락달그락 설거지를 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왔다. 아빠랑 같이 축구 보던 동생은 공부 안 한다고 엄마한테 티지게 혼났다.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된다. 나는 왕자가 아닌 것 같다. 아버지가 왕이라도 나는 왕자가 아닌 것 같다. 우리 엄마가 왕비라도 나는 왕자가 아닐 것 같다.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나는 왕자일 리가 없다. 금이가 나를 좋아하질 않는데 어떻게 왕자가 되나. 공주님, 내 공주님. 금이는 진짜 공주 같다. 금이 공주 전문.
아저씨는 어린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어린이 같아요. 지금 웃는 모습도 딱 7살 완이에요, 완이. 그래서 아저씨 눈에 비친 세상은 모두 동시가 되는 거예요. 유치원에 같이 다니는 금이가 좋아 죽겠다는 완이는 냉가슴을 앓으며 손가락으로 단추구멍만 넓히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제가 대신 읽어줬어요. 아이들의 이야기는 당연히 동시가 되죠. 그런데 어른들의 이야기에서도 동시가 막 떠올라요. 오늘은 한 아저씨의 사연이 들어왔어요. 부인의 긴 머리 때문에 괴로운 아저씨의 이야기예요. 연애 시절에 난 당신의 긴 생머리가 진짜 좋아 그랬대. 그때 말을 잘못 뱉어가지고는 지금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글쎄 아직도 부인이 귀신머리를 하고 돌아다녀서 괴롭다는 사연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라푼젤이 딱 떠올랐어요. 정말 아름다운. 지지고 볶고 사는 부부 이야기지만 긴 머리 엄마를 라푼젤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동요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다른 세상, 재밌는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김창완 아저씨는 어려서부터 천재였을 것 같대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똘똘하다고 말하는 거 아이들한테 해를 많이 끼쳐요. 어른들은 절대로 누가 똘똘한지 몰라. 난 진짜 4살 때 일을 다 기억해요. 어른들이 무등 태워준다고 하면 애들이 다 자기 살 궁리하지. 무등 태워준다고 좋아하는 줄 알아요? 떨어질까봐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어른들은 애들의 마음을 몰라요. 난 4살 때 그걸 눈치채고 어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아저씨가 쓴 소설집 사일런트 머신 길자에서 직접 그리신 그림을 봤는데요. 7살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9살 어린이 그림 같다던데 또 2살 깎였다. 며칠 전에도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좀 보세요. 내가 아이폰에 그린 거예요. 이건 구름 그네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그네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구름에다가 그네를 매달아서 타면 좋겠다 싶어서 그린 거죠. 어때요? 정말 시원하죠? 입을 쩍 벌리고 웃는 돼지 입속에 해가 떠오르는 그림도 그리고 하늘의 도장을 꽝 찍는 그림도 그리고요. 며칠 전에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매듭을 그리고 싶은 거야. 진짜 수백 번을 그렸어. 근데 안 돼요. 그리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불 끄고 자다가 다시 벌떡 일어났어. 휴대폰 줄을 내가 꽉 묶어가지고 한참을 째려보니까 선이 딱 보이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구나. 하고 싶으면 그 순간에 당장 될 때까지 난 그렇게 해요. 저도 재밌는 동화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은 잘 안 써져서 쉬고 있어요. 일단 써!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써요. 잘 쓰려고 하니까 안 써지는 거예요. 잘 쓰고 못 쓰고는 자기 몫이 아니야. 나는 그림쟁이가 아니지만 정말 그림을 좋아해요. 무조건 그려요. 그림이 되건 말건. 글쟁이도 마찬가지고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음악하는 사람이 멋있는 음악을 해야겠다? 개코 같은 소리지. 무조건 열심히 곡을 써야 돼요. 실천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알탐이라 동굴 이야기 해줄게요. 그때는 사냥을 나가면 소를 잡을 때도 있고 사자한테 물려 죽을 때도 있고 그렇게 무서운 시절 아니야. 얼마나 사냥을 잘하고 싶었으면 동굴에다 그림을 그렸겠어. 거긴 동굴 아니어서 불도 지펴야 하고 그래야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선명하게 그렸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동굴 속에 불을 지피고 빨간색이 필요하면 자기 피를 찍어서라도 그리고 노란색은 어디에서 구하나? 노란 빛깔 식물을 찢고 빻아서 노란색을 칠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동굴 안에 있는 셈이군요. 그럼 그러니까 불도 떼야 하고 내 피를 찍어서라도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요. 물론 모든 예술이 다 통하는 이야기예요. 어떡할 거예요? 꼭 하고 싶다면 방법이 없잖아. 이론보다 중요한 건 간절한 마음이에요.
내가 음악을 처음 만들 때 진짜 단순 무식한 코드밖에 모를 때 그때 음악이 샘솟던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는 게 가장 두려웠어요. 언어를 많이 배웠다고 해서 톨스토이 같은 글을 쓰고 섹스피어 같은 글을 쓸 수 있나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글을 쓰고 싶으세요? 지금 내 심정 알잖아요. 어린이들한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세상에는 동시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동시를 어린이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어린이들의 세상은 어린이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동시 해설 같은 게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감옥에 가두는 것 같아요. 어른이 어린이의 세상을 만들어서 주는 것에 나는 반대해요. 아저씨, 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4살 무렵에 뛰어놀다가 넘어졌는데 바늘이 손바닥에 들어갔어요. 바늘이 부러진 채 박혀버렸어. 막 울고불고 난리치니까 할아버지가 작은 망치로 손바닥을 통통 때렸어. 그러고는 다 나았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눈물을 싹 닦았지. 그리고 40년이 지났어. 손을 다쳐서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바늘 조각이 손바닥에 꽉 박혀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다 나았다고 했는데 바늘이 그 고통이 평생 내 안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망각했을 뿐이지. 불행한 환경도 내 환경이에요. 좋은 것만 먹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만 살고 싶지만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엄청난 시련도 인생의 옥토를 만드는 걸음이 돼요. 가족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생은 뭐가 성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사실 사회 부적응자예요. 삶은 언제나 척박하지. 하지만 나 같은 영감탱이를 금으로 만들고 옥으로 만들어주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 노래하고 글 쓰면서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김창완 아저씨를 만나면 누구든 자기 운명 속으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만 같아요. 오늘이 1973년 10월 23일 화요일 같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의미 있는 날이 아니야. 다만 나와 내 친구들이 대학교 3학년이었을 때예요. 별 볼 일 없던 그 하루가 지나고 보니 소중한 하루였다는 것. 그게 지금에 와서야 내 가슴을 친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요. 그만큼 오늘이 아름답다는 걸 잊지 말자는 다짐입니다. 두려움은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것이란다. 네 콤보보다도 무서운 죽음이 내 앞에 있더라도 아빠 꼬랑지가 있다고 생각해라. 아저씨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동화 속 구절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아름다운 오늘의 내 운명 속으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에는 사랑이 온다. 김창완, 박상미 대화편에서 오늘은 읽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낮 2시에 갑자기 생방송으로 또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당분간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월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생방송이니까요. 댓글로 저와 함께 대화 나눠요. 네, 오콩윤서님. 공감 의자가 엄청 뜨거워요. 잘 듣고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셨고요. 안방마님님. 입가에 미소가 머금는 편안한 방송 들으니 이런 걸 힐링 방송이라고 하나요? 그림책, 동화, 이 나이가 되어도 좋은 건 이런 감정이 들어서겠지요.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안방마님님, 오늘 처음으로 따뜻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여기에 주소 남겨주세요. 제 책 마지막에는 사랑이 온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꿈다시님도 오셨어요. 재밌어요. 오랜만에 방송 청취합니다. 바람이대어님,
명품 방송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진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공감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앉으셨죠? 지난주에 우리 천재 예술가들의 사랑 이야기 나눴는데요. 반응 아주 뜨거웠습니다. 예술가로서는 좋지만 내 남편, 내 아내로는 싫다. 이런 분들도 많으셨고요. 음악가니까 그들의 사랑은 특별한 것 이해해줘야 한다. 이런 분들도 있으셨고요. 저희 또 임PD님 명언 남겨주셨어요. 바그너니까. 네. 여러분, 이번 주 정말 덥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휴가 떠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다녀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직 못 가신 분들은 또 늦은 휴가 계획 세우느라 매일매일 또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6월 달에, 이제 종강하자마자 독일에 몇 주 다녀왔는데요. 지금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독일 바이로이트에서 바그너 오페라 축제가 한참 열리고 있는 기간입니다. 제가 해마다 거기에 가서 오페라 보통 한 6, 7편씩 보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기간을 못 맞춰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또 거기에 무대에 서고 있는 우리 한국 가수들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바그너 페스트슈필 함께 체험하는 시간 오늘까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바그너, 그 천재음악가 바그너, 그리고 바그너의 아내 코지마의 아버지 피아니스트 리스트, 그 다음에 그 코지마의 첫 남편이었던 한스 폰 빌러 명품 지휘자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바이로이트 현지의 이야기도 우리가 같이 나눠봤는데요. 세계적인 성악가 연광철 씨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낭독해드렸고요. 그 바그너 오페라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아주 맹활약 중인 두 사람 한국인입니다. 베이스 연광철 그리고 베이스 사무엘 윤. 오늘은 사무엘 윤 이야기 함께 전하면서 바그너 오페라 무대의 이야기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 PD님이 또 미리 좋은 음악도 많이 준비해 주셨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을 음악 미리 엿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음악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세 곡 준비했는데요. 네. 사무엘 윤 그리고 영광철 그리고 또 하나는 셋 다 아리아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또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 중에 유명한 아리아예요. 엘자의 꿈이라는. 너무 좋다. 아리아. 준비했습니다. 로헨그린은요, 그 바그너 오페라 중에서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어린이들이 봐도 너무나 행복해하는 무대 장치도 그렇지만 볼거리도 참 많은 오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사무엘 윤과 함께 그 바이로이트 그 바그너 페스트슈필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윤은 당연히 지금 무대에 서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분이랑은 3년 내내 아주 자세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때까지 인터뷰했던 내용 가지고요. 제가 상세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커버 배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주인공이 무대에 서지 못했을 때 커버 배우가 무대에 서게 되는데요. 사실은 커버 배우가 그 본 공연에 서는 확률이 잘 없지요. 그런데 이 바그너 페스트슈필은 정말 세계 최고의 무대잖아요. 그런데 본 공연 6시간 전에 주인공에게 문제가 생겨서 커버 배우인 사무엘 윤이 갑자기 무대에 오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독일 신문에 나기 시작하죠. 바이로이트의 영웅, 한국인 사무엘 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 윤 얘기 좀 전해드릴게요. (1971년생이고요) 본명은 윤태현입니다.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거쳐서 오페라의 중심인 유럽에서 주역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독일 쾰른시가 수여하는 오페라 가수상을 받았고요. 쾰른 오페라 극장의 종송 연주자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바이로이트 바그너 축제 무대에 정기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대학 때까지 전혀 유명하지 않았대요. 유학을 가서도 이태리에서 유학하는 기간에도 윤태현이 누군지 교민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바이로이트의 영웅이 되었을 리는 없겠죠. 네,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음악을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소중하고 따뜻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그너 오페라의 도시, 독일 바이로이트. 여름은 항상 뜨겁습니다. 바이로이트 기차역에서 축제극장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제가 이제 4년째 여름마다 그곳에 찾아가서 오페라를 즐기고 또 칼럼을 쓰고 계속 그렇게 했죠. 독일에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바이로이트 바그너 무대에 한국인 성악가 바리톤 사무엘 윤, 그리고 베이스 영광철, 그리고 전승현, 이들을 비롯한 합창단원 13명이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원어로는 홀랜더라고 하는데요. 그 작품에서는 사무엘 윤과 영광철이 주역으로 함께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그너 애호가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20분 넘게 이 한국인 두 사람이 주역으로 무대에 올라서 둘이서 계속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국인이어서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이제 그들이 볼 때는요,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베이스 두 사람이 무대를 꾸미고 있는 셈인 거지요. 바그너 오페라의 두 거장이 마침 한국인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만 특별한 일이고요. 바이로이트에서 그들의 이름 앞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을 뿐이지요. 축제가 열리는 동안에는요, 턱시도를 입은 신사들이 표를 구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축제극장 주변을 서성이는 것은 매우 흔한 풍경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즐겁게. 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10년 전부터 웨이팅을 하고 티켓팅을 해서 기다려도 볼까 말까 굉장히 보기 힘든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신사들이 표 구합니다. 구할 확률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축제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턱시도를 입고 나와서 이런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런 아저씨들과 사진 찍는 거 무척 즐겨요. 저도 이 표 구합니다. 이 피켓 들고 서 있는 아저씨들이랑 해마다 사진을 찍기도 했답니다. 이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요, 모두 바그너가 직접 작사, 작곡했고요. 무대 장치와 연출 조명을 염두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그너의 의도대로 설계된 극장에서 관람하는 그의 작품은요, 감독의 진폭이 정말 다릅니다. 극장 내부에 바그너의 홀령이 살아있는 느낌이랄까요?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공연이 끝나고 박수를 치면서 저는 작년에 참지하고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그분들은 최고라는 이름을 얻기에 합당한 거장이었습니다. 공연 제목에 네덜란드인 홀랜더 역을 맡은 사무엘 윤도 또 주역 달란트를 맡은 영광철도 2시간 30분 동안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산했지요. 바그너의 홀령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저는 여러 번 바그너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당신만큼 만족했어요. 이렇게 바그너도 만족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난주 이어 오늘 계속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그 영광철이라는 분 세계 3대 베이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노래하나 무척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사무엘 윤 노래도 들을 텐데요. 영광철 씨 노래 제가 우리 PD님께 미리 부탁드렸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김순애 곡 김남조 씨 그대 있음에 라는 가곡이에요. 그런데 영광철의 목소리로 듣는 그대 있음에가 가장 좋았어요. 이 노래 가사가 또 얼마나 좋으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그대 있음에 나의 마음에 자라거늘 오 그리우니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해. 그대의 사랑 문을 열 때 내가 있어 그 빛에 살게 해. 사는 것에 외롭고 고단함 그대 있음에 사랑의 뜻을 배우니 오 그리우니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그 빛에 살게 해. 우리 이 곡 영광철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감미롭지요?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번 주에 이 노래 유튜브에 찾으면 바로 나와요. 영광철 그대 있음에 예, 여러분 그 메시지로 이 노래 한번 들어보라고 보내줘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이 더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사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바그너 오페라 축제를요, 바이로이트 페스트슈펠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7월 25일경에 시작해서 한 달 동안 계속됩니다. 예, 짤스부르크의 모차르트 음악 축제와 함께 유럽의 양대 음악 축제 중 하나로 불리는데요.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은요, 전 세계 바그네리안들이 몰려드는 음악 축제입니다. 네, 바이로이트는 바그너 축제 효과를 톡톡히 보는 아주 작은 도시라고 설명해 드렸지요. 티켓 가격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비싼 건 아니고요. 15유로에서 280유로까지 다양합니다. 1유로가 보통 1350원 정도 돼요. 그러면 15유로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죠. 좋은 자리는 또 280유로까지 가는데요. 예매 신청을 하고 10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네,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이거 내가 티켓팅에 성공하고 10년 기다리는 동안 예, 설레이는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 가격이 주는 기쁨은 정말 10년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최고만이 설 수 있다는 이 무대에 한국보다 유럽에서 더 유명한 오페라 가수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광철, 사무엘 윤, 그리고 아틸라 전, 예, 전승현 씨인데요.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작년에 임용되셨어요. 이분도 예,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그 사무엘 윤과 함께 이 바그너 오페라 무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사무엘 윤을 공감의자에 모시기 전에 잠깐 이 극장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꼭 바그너 이 무대를 이까지 바이로이트까지 찾아와서 듣느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극장은요, 이 바그너의 음악을 듣기에 가장 적합하게 바그너가 직접 설계했기 때문에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여기 극장 입구에 가면 항상 앰뷸런스가 서 있어요. 2대가 딱 서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페라가 보통 5시간 이상 진행이 되는데요. 극장 내에 음향 전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에어컨 가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꽉 차요. 더위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늘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앰뷸런스 대기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거기 의자도요, 5시간 넘게 앉아 있는데 우리나라 뭐 예술의 전당 이런 데처럼 푹신한 의자가 아니고요. 그 PD님 우리 고등학교 때 왜 딱딱한 나무 의자 네네, 있죠. 네. 전부 그 나무 의자고 정말 한 3cm 간격으로 의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우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갈 때 항상 저도 그 방석을 들고 가는 게 필수인데요. 안 그러면 엉덩이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 의자도 푹신한 의자를 안 하는 이유가 음향적인 이유라고 들었어요, 제가. 맞아요. 네. 그 푹신한 그 쿠션이 네. 소리를 흡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에어컨도 네. 에어컨의 찬바람도 그 음향을 네. 그 잘 전달하는데 방해가 되나 봐요. 그래요. 네. 네. 저도 그래도 내가 이 더운 데서 어떻게 음악을 듣나 했는데 참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앰뷸런스에 실려가지 않으신 게 다행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지크프리트 공연을 볼 때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총을 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네. 여기가 음향 시설이 얼마나 그 나무로 다 되어 있는데 음향 전달이 얼마나 잘 되냐면 그 가짜 총을 쏘았는데도 그 소리가 너무나 크게 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 바로 옆에 앉았던 할아버지가 저도 놀라긴 했는데 그 총소리에
너무 깜짝 놀라서 경련을 일으킨 거예요. 네. 그런데 공연은 중단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간에 막 실려 나가고 뉴스에도 나고 그랬는데 제가 그 바로 옆자리에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도 안 켜고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서 이 바그너의 이 음향을 최대한 살아있는 음향을 그대로 흡수하려고 애쓰는 그런 극장인데요. 히틀러가 바그너 음악의 애호가였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페스트슈필의 총 책임자였던 그 바그너의 손자 볼프강 바그너는요, 히틀러를 볼프 삼촌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히틀러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 바그너 음악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히틀러와의 친분 관계 궁금하시죠? 네. 이 바그너와 히틀러 사이의 친분은 히틀러의 무명 시절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히틀러는 바그너의 초기 작품 리엔치를요 30회도 넘게 관람했다고 합니다. 1923년 나치당은 미넨에서 쿠데타를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바그너의 아들 지크프리트와 며느리 비니 프레트가 참가했다고 해요. 그들의 친분 관계 때문에 여전히 논쟁은 뜨거운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 바그너 음악에도 이런 사상적인 요소들이 표현되어 있는가인데요. 바그너 전문가 옌스 말테 피셔의 견해는요. 전적으로 동의하더라고요. 사상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현재 페스트슈필의 책임자는 누구냐면 바그너의 증손녀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코지마가 죽은 다음에 이 증손녀들이 이 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극장 앞에 가면 그 희생당한 유태인들의 사진을 전시하고 그들을 추모하는 그런 조각상들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뭐 독일 사람들 스스로도 바그너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음악은 정말 훌륭하다 인정하자라는 사람들과 또 바이로이트가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제가 지난주 설명해드렸잖아요. 이 작은 마을 안에서도 이 바그너의 그 오페라 축제를 여기서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바그너 오페라를 보러 왔다라고 하면 참 너는 생각 없구나 이렇게 저한테 친고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 독일 문화권에서는 이제 파시스트라고 그러면 상당히 심한 욕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바그너 좋아하는 사람들을 바그네리안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나 바그네리안이야 그러면은 파시스트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 바그너의 음악적 그런 이론, 음악적 혁신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음악 전공하신 분으로서 PD님이 보실 때 이 바그너의 음악은 또 어떤가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19세기 초반에 서양 음악을 지배했다면 19세기 후반에는 바그너가 지배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20세기 음악이 태동하는데 바그너가 정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바그너의 작품 중에 혹시 좋아하는 곡이 있나요? 바그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오늘도 제가 들려드릴 건데요. 로헨그린. 로헨그린은 정말 바그너 오페라 중에 가장 예뻐요. 네. 그리고 로헨그린을 왜 많은 분들이 아시냐면요. 우리 결혼할 때 축혼행진곡 있잖아요. 맞아. 딴딴따단. 그게 로헨그린 중에 아마 3막의 전주곡일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 오늘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러세요. 아이고. 아는 게 너무 많아, 피디님은. 그리고 바그너는 그 오페라를 그 차원을 완전히 끌어올렸죠, 한 단계. 그래서 그 음악뿐만 아니라 총체 예술, 뭐 문학, 춤, 무대 장면, 그리고 그런 요즘에 다원 예술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바그너가 이 시대의 총체 예술로 오페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원하는 건 다 가져야 했던 나쁜 남자 바그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사람 자기가 원하는 건 정말 다 해야 했던 사람 같아요. 이 극장을 지을 때도 모든 것 하나, 조명 하나, 의자 하나까지도 다 간섭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지마가 이혼도 하지 않은 채로 그 한스 폰 빌러 지휘자를 버리고 바그너한테 가서 살면서 이 축제극장을 함께 운영했잖아요.
아마도 코지마는 이 뭔가에 미치면 반드시 해내고 마는 바그너의 이런 성격에 반했던 게 아닐까라는 예, 생각도 합니다. 뭐 파르치팔, 로엔그린, 지크프리트, 신들의 항원, 라인골드, 발퀴레 전부 다 아주 좋은 작품들인데요. 특히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 이 제일 유명하죠. 네. 예, 라인골드, 발퀴레, 지크프리트, 신들의 항원 이 네 개가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이라고 하는데요. 아, 해마다 연출자가 네, 또 약간씩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 예, 그 시대의 연출이 아니라 뭐 미넨 뒷골목도 나오고요. 예, 요즘의 독일의 현대적인 모습과 합쳐진 굉장히 파격적인 연출 시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이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두 번 놀라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딱딱한 나무 의자, 비좁은 통로, 사우나 같은 실내 온도, 무대 아래에 숨어있는 관현악단. 네, 무대 아래, 나무 무대 아래 관현악단이 숨어 있어요. 근데 그래야만 그 음이 훨씬 더 네, 폭넓게 극장 내에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향을 즐기기 위해서 관객은 안락함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관객석은요, 고대 그리스의 원형 극장을 모방해서 일정한 각도로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좌석에 앉더라도 무대가 다 잘 보이고요. 똑같은 음향을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티켓이 싸건 비싸건 누구나 똑같은 음향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요. 바그너는 평등한 좌석배열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향 효과를 최대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나무 포기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무대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아까 로엔그린 얘기 계속 했는데요. 여러분 또 여기서 로엔그린 예. 에 나오는 음악 한 장면 듣고 가면 이해가 더 잘 되시겠죠. 피디님 네. 뭐 들려주실 거예요? 아, 로엔그린 중 유명한 아리아예요. 엘자의 꿈이라는 아리아인데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네. 얼른 들려주세요. 이 아리아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아리아가 그 오페라 안에 독창 부분이죠. 네, 네, 독창 부분이고 주로 극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것만 따로 음악으로 많이 연주되기도 하는데요. 아,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아리아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영화 네. 파리넬리에도 삽입됐던 핸델의 울게 하소서. 네. 이게 아주 유명한 아리아죠. 아, 얼른 들려주세요. 네, 그러면 바그너의 로엔그린 중 엘자의 꿈 듣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감미로워서 조금 졸음이 밀려오기도 하지요. 네, 로엔그린의 네, 주역으로 계속 서고 있는 사무엘 윤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해드릴게요. 2012년에 독일 신문에 바이로이트의 영웅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입니다. 주역 배우가 무대에 서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커버 배우였어요. 사무엘 윤이 최종 리허설이 시작되기 6시간 전에 주연 배우로 발탁되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바그너 축제의 연출과 캐스팅은 늘 파격적이기로 유명한데요. 바그너가의 후예들은 불안한 모험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바그너가의 사람들은 모험에 실패하지 않고 언제나 성공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고정관념을 깨는 바그너의 피가 지금 극장을 운영하는 증손녀들에게도 흐른 것일까요?
주역으로 확정됐던 예브게니 니키틴이 나치 문양 문신을 새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어서 큰 문제가 되었었어요. 최종 리허설 직전에 주역을 사무엘 윤으로 교체했던 파격적인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커버 배우였지만 언제든 무대에 올라 노래하고 연기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던 소리꾼 사무엘 윤. 저는 언론이 그를 행운의 사나이라고 부르는 것이 늘 마땅치 못했습니다. 준비된 영웅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바이로이트 무대에서 주역의 커버가 프리미어는 물론 전 공연을 다 완주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최종 리허설 때도 커버 배우의 관람을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요. 그 이유는 웬만해서는 커버 배우로 대체하는 일이 없다는 의미겠죠. PD님 생각해도 이건 좀 놀랍죠. 네네. 6시간 전이었고요. 커버 배우는 한 번도 공연을 보지 못해요. 무대에서. 네. 그러니까 그건 거의 세울 일이 없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6시간 전에 네가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벽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네. 만에 하나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서 6시간 전에 무대에 올라가서 한 건 동선 익히는 것만 했대요. 나머진 당연히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커버 배우가 선다고 해도 보통 이렇대요. 그 배우를 세우고요. 네. 예, 거기에 또 커버 배우들이 있어요. 네. 배우가 이제 모션을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 무대 구석에서 네. 노래는 사무엘 윤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윤도 6시간 전에 연락이 왔을 때 배우 세우고 네. 내가 무대 옆에서 악보 보면서 노래하는 거겠구나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네, 주연으로 연기까지. 그렇죠. 네. 근데 그 모든 걸 시킬 수 있었던 건 사무엘 윤이라는 사람이 커버 배우지만 쟤는 시키면 할 수 있다라는 네. 걸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프리미어는 물론이고요. 전 공연 다 완주하면서 올해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 윤은 첫 공연 리허설 막을 올리기 6시간 전에 발탁돼서 전 공연을 다 완주한 오페라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바그너 증손녀인 에바 바그너와 파스키의 카타리나 바그너, 어려워요. 이 둘이 총감독을 맡은 후에 놀라운 캐스팅 사례가 더 늘었는데요. 사무엘 윤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무대를 저는 당일에는 못 봤어요. 근데 그날의 광경을 직접 목격한, 황정환 씨라고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이 사람도 그 무대에 사무엘 윤이 오르리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갑자기 올라온 사무엘 윤이 너무나 잘해내는 걸 보고 이분도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 윤에게 물어봤어요. 그날을 떠올리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극장작인 카타리나 바그너가 공연이 끝나고 무대에 주저앉은 저에게 잘해냈다 격려해줬을 때 겨우 정신이 들었어요. 벼락같이 일어난 일이었죠. 연기자를 무대에 세우고 무대 옆에서 악보 보고 노래 부르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평소에 혼자서 연습을 많이 했기에 저는 끝까지 해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무대예요. 공연 5분 전까지 지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음 체크를 해요. 발음과 뉘앙스를 요구받고 악보에 메모하죠. 바이로이트 악보를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닌답니다. 이곳은 가수의 재량에 모든 걸 맡기지 않아요. 바이로이트만의 방식이 있죠. 지휘자가 요구하는 발음이 따로 있어요. 엄격합니다. 자음은 정확하게 발음하고 모음은 길게 발음하라. 이런 요구를 하죠. 저도 늘 연습하지만 독일인들도 잘 못하는 걸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연광철 선생님입니다. 저도 쉬지 않고 연습하지만 그분은 놀라워요. 오랫동안 같은 길을 걸었지만 같은 무대에 서서 함께 노래한 건 처음이어서 저도 감격했어요. 바그너 무대의 앞길을 개척해 주신 분입니다. 역시 대가는 상대를 또 더 높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주 늦게 조금씩 발전한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에 다닐 때도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고 이태리에서 유학할 때도 저는 그저 눈에 띄지 않는 유학생 윤태연일 뿐이었죠. 그래서 음지에서 피가 마르도록 연습했습니다. 교민들은 사무엘 윤이 나타났을 때 13년 전에 우리가 만났던 윤태연이 맞느냐며 놀랐어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이름을 날렸던 친구들은 지금 여기 없어요. 유명세와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인기에 도취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후배들마저 병듭니다. 나는 그게 무서워요. 네. 그는 행운아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웅도 아니고 행운아도 아니고, 네. 이 사람은 행운의 사나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노력한 만큼 얻어낸 훌륭한 사람. 네,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를 저는 올해도 응원하고 있고요. 8월 말까지, 사무엘 윤과 영광철 두 분 또 좋은 공연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곡은 사무엘 윤의 목소리 들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피디님 들을 노래 제목이 뭔가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 더 이상 날지 못하리 1막 6장에 있는 곡입니다. 아리아고요. 경쾌한 행진곡풍 곡입니다. 좋습니다. 사무엘 윤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한 주일 행복하게 보내세요. Non piovrai, quei pennacchini, quel cappello,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Non vedrai fare il pallone amoroso, notte e giorno ritorno girando, quelle belle trovando all'iposo, narcisetto adocino il t'amor. Quelle belle trovando all'iposo, narcisetto adocino il t'amor. Tra guerrieri tocca il bacco, ramo e sacchi secco sacco, schioppa in spalla, sciabla al fianco, collo dritto, muso franco, un gran casco, un gran turbante, molto onor, poco contante, poco contante, poco contante. Ed invece nel fandango una mano.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